안녕하세요. 자,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4년 국가직 9급 시험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2024년 지방직 시험 대비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4년 국가직 9급 시험을 보고요. 그 합격한 친구들, 물론 합격 예상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 몇 명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이번 9급 회계학 시험이 좀 말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한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얘기를 드리자면 모두 다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확인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문제풀이는 제가 따로 공단기 홈페이지 촬영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는 아니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문제는 자, 우리 결산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쉬운 문제고요. 그래서 미수 수익과 이자 수익이 나오는 그런 시험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고요. 자, 2024년 논리회계학 재무회계 기본서 101페이지 예제 7번이 뭐 그와 유사한 문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 재무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되는 건 4번 지문이었어요. 자, 4번 지문을 좀 보시면은 회계 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제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맥이 동일해야 한다. 어디였냐? 2024년 논리회계학 재무회계 기본서 509페이지에 있는 얘기로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될 수 있다. 이게 예외잖아요. 이전 카테고리가 어떤 거였냐면 계속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엔 변경할 수 있다. 네, 두 번째가 한국채택 국제 기준에서 표시 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답을 도출할 수 있었겠죠. 3번 문제는 현금 흐름표 문제로 2024년 논리회계학 재무회계서 기본서 471페이지 예제 8번과 유사한 문제죠. 선수 수익만 물어본 문제인데 그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문제 사채에 대한 문제죠. 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쉬운 문제죠. 사채 할인 발행창 상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2024년 논리회계학 재무회계 기본서 353페이지 상단 박스에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 5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형자산에 대해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1번이 답인데요.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한 무형자산 상각하지 아니한다. 또 요 내용 논리회계학 2024년 재무회계 기본서 242페이지 하단 요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6번은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구가 많이 나왔지만 답이 3번이 틀린 말이었죠.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하거나 부채를 차입할 때 수취하게 될 금액이다. 제가 그랬죠. 항상 정의는 다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 자산을 매입이 아니라 매도할 때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란 거죠. 자, 이 내용은 2024년 논리회계학 재무회계 기본서 496페이지 하단 공정가치의 정의에 나와 있는 얘기였죠. 7번 문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이죠.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 조정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좀 쉬운 내용들이었고요. 자,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2024년 논리회계학 재무회계 기본서 522페이지 하단 재분류 조정의 표시 방법에 있었죠. 재분류 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추가적으로 재분류 조정을 주석에 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 요소도 표시한다라고 한 거고요. 8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 해당이 되죠. 재고자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그 결과 새로운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가 수정된 순실현 가능 가치 중 큰 금액이 아니죠. 한도가 되는 거니까 미니멈이 되죠. 작은 금액이다.
자, 얘는 2024년 논리회계약 재무회계서 기본서 142페이지 하단에 있었죠. 읽어보면 재고자산 감액을 초래하는 경제적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백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라고 된 거죠. 두 번 문제,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 자산은 다른 자산에서 미래 경제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자산 이식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이 문제는 이제 2024년 논리회계약 재무회계서 기본서 162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현으로 이거 제가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렸잖아요. 설명할 때 발전기 그리고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 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 미래 경제 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당해 유형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더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자산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자, 여기도 2024년 논리회계약 재무회계서 기본서 498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잘못됐죠. 4번의 자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선택된 자본 개념에 따라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본 유지 개념은 이익에 대한 개념이었죠. 바로 이 부분이죠. 비록 자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택된 이 개념에 따라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11번 문제는 어음의 할인인데 무이자부 어음이란 뭐 시험 문제로 2024년 논리회계약 재무회계 기본서 281페이지 예제 1번이죠. 이 문제는 무이자부 어음과 그다음 이자부 어음 둘 다 물어보는 문제였죠. 12번은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에서 계약의 식별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기는 2024년 논리회계약 재무회계 기본서 421페이지 상단. 바로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이 내용은 중요하잖아요. 이게 모두 충족해야 된다.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그거는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걸로 예상된다. 자, 13번은 이제 매입 채무 물어보는 걸로 우리가 기초 상품, 그러니까 상품 계정, 매입 채무 계정 둘을 그려서 풀어주면 되겠죠. 약간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답을 체크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자, 이 문제는 스텝 바이 스텝 객관식 얘기야 53페이지 107번과 유사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 문제 어렵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럼 이 말 문제를 위해 뭐 따로 뭘 봐야 돼요? 아니요.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셨다면 충분히 답을 도달해요. 물론 이 중에 지엽적인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그걸 못 봤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기를 통해 충분히 답을 도출시킬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14번 볼게요. 자, 이 종합원가 계산 가중평균법을 물어봐서 완성품 환산량 원가를 물어보는 거네요. 완성품 원가.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요. 뭐 스텝 바이 스텝의 유사 문제가 많아서 뭐 513페이지 106번 유사로 그냥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15번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복수 제품 CVP 분석. 스텝 바이 스텝의 555페이지 196번과 유사한 문제로 체크했고요. 16번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이 명확하다 그랬죠.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관비는 제품 원가로 분류한다? 아니죠.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가 돼야 되겠죠. 자, 보세요. 2023년 논리회계약 원가액의 기본서 176페이지 중간에 표 변동 원가 계산 제품 원가에 변동 제조 원가만 들어가잖아요. 반면에 이 비용 변동 판관비는 여기 기간 원가 비용으로 포함된다는 거. 이것만 원래 기본 개념이죠. 알고 있어도 이 말 문제에 당연히 득점할 수 있고요. 17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관련 원가란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의 차이가 있는 과거 원가를 말하며 의사결정 질적 관련된 원가이다. 과거 원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2023년 논리회계 원가 회계 기본서 47페이지 상단 각각의 정의나 개념은 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가에 선택 가능한 대안사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원가 차이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18번은 정부에게 문제인데 처음 보시면은 이거 뭐지 못 풀겠는데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관찰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우리가 재정운영표 계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논리의 계약 정부에게 기본서 뭐 48페이지 정부에게 관련된 재정운영표 양식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19번은 뭐 쉬운 문제죠. 정부에게 문제로 4번 관리전환 국가에게 실체에서 발생하는 관리전환 유산관리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장부 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액이 되는 거죠. 2023년 논리의 계약 정부에게 기본서 62페이지 상단 32조 2항에 있는 거죠. 국가에게 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장부금액,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치도원가로 한다. 20번 문제는 뭐 매출 총이익 계산하고 우리가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 이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문제죠. 유사 문제로는 스텝 바이 스텝 48페이지 91번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국가직 2024년 학생들이 매우 혼란을 좀 겪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의 출제 유형인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기본서에서 모두 나온 거니까 기본서 내용 잘 정리하고 이론 내용 잘 정리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2024년 지방직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만약 80점 이상이다. 여기 이게 75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75점으로 바꾸죠. 이번 시험이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75점 이상을 확보했다. 그러면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로 감을 유지해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마다 매주 5월부터 6회, 총 6회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12회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제가 이 지방직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도 반영하는데 제가 많이 문제를 만들 때 얘를 많이 요즘에는 많이 이용하거든요. 챗 GPT를 많이 이용하니까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들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재미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 여기는 75점, 60점으로 바꿀게요. 45로 바꾸고 5점씩 하향을 하죠. 예. 70에서 60에서 75점 사이에 이번에 국가직 점수가 나왔다. 이런 경우 좀 애매한데 이분들은 그래도 회계를 좀 더 해야 돼요. 객관식 회계학과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요 정도 점수가 나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내용이 정리 안 되니까 이론을 보면 좋은데 시간상 이론을 볼 시간이 없어서 객관식 회계학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감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감만 유지하면 안 되고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틀린 부분 확인한 다음에 해당 파트를 다시 복습을 해줘야 되겠죠. 45에서 60점 이하, 그러니까 요 사이. 자, 40점부터 60점. 요 사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론이 좀 약해요. 그런데 재무회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원가관리회계와 정부회계 이론을 좀 정리하고요. 객관식 회계학과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줘야 안정적으로 지방직 시험에서는 뭐 8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 합격권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4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점수대별로 지방직 시험 대비까지 이번 콘텐츠에 같이 좀 설명드렸고요. 자, 점수가 부족한 거 당연히 이해하고 시험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비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잘 설정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직 시험의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볼 때 국가직처럼 이렇게 말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진 않아요. 최소 뭐 50대 50 혹은 계산이 한 60대 40 정도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강사 설정도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제 강의를 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여러분과 뭐 그 강사분의 실력이 없다고 말하긴 뭐하겠지만은 여러분과 그 강사가 맞지 않거나 혹은 그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이 국가직 내용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 좀 안 맞다 너무 좀 지엽적이거나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 너무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문제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강의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거나 혹은 타시형 기출 문제를 너무 많이 혹은 이런 경우 너무 패턴에서 학습하는 방법 유형별로 문제 패턴만 정리해서 문제 푸는 방법 정리하는 경우에는
이번 국가직 시험처럼 출제된다.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는 시험이 출제된다라고 하면 정말 쥐약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개념 설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자, 이번 콘텐츠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